양육자 입장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 보호자 혹은 뭐 누군가로서의 그런 정체성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좀 워낙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좀 이거 준비하느라 좀 제가 좀 긴장을 했었어요. 가지고 예,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 아동의 삶과 아동 권리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야기할 내용들은 굵직굵직한 몇 개 꼭지가 있고 그것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이 사회적 회복력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게 화두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일상에서 혹은 내 업무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라고 하면은 뒤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코로나 하면은. 네, 뭐 팬데믹 이런 거 떠오르시죠. 사실 처음에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였었어요. 그쵸? 바이러스. 어느 나라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게 됐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는 코로나를 재난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법에 보면은요, 재난의 기준들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 일종의 사회적 재난의 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재난은 특히 국제개발 하시는 분들이나 막 외국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 지진이라던가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지금 발생한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떠올리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문제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언택트 시대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 시대라는 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딱 구분해 놓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코로나 시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30여 년간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를 일제강점기 혹은 일제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명확히 시대로 우리가 구분하게 될 텐데 언제 시작해서 이건 언제 끝나게 될까? 사실 시작을 뭐 작년 혹은 올해부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 볼 건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됐을 때 그 끝나기 위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왜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리가 그었을 때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조금 어긋난다면 그 시작은 아주 약간의 어긋남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궤적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생이라고 이것을 비유한다면은 이 각도가 조금 어긋난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쩌면 어긋나게 되는 폭은 점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본래 궤도로 진입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오는 거죠.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직일 수도 있고 폐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경제적 위기가 가정에 오게 되죠. 그리고 뭐 경제적 위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정 불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래 이제 억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에 매일 붙어 있게 되면은 사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에너지가 넘쳐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그것도 좁은 집에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 좁은 곳에서 있어야만 하는 아이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집 밖에 나가지 못해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하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 친구, 내 가족 혹은 누군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으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누군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까웠던 누군가가 아프거나 사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된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뭐 학업 부진이나 이런 것도 연결되겠지만 무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들,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당연히 움직이는 게 부족하게 되고, 그럼 건강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좌절과 단절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차차차차 불평등이라는 것이 심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원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벌어져가는 궤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 간접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X세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게 될 시점이 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코로나 세대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될 단어가 레질리언스, 탄력성 혹은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레질리언스나 회복력이 뭐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한 계기는 경제대공황처럼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누군가는 환경에 묻혀서 힘들어하더라.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개념이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정의는 이제 인터내셔널 레질리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를 실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30개국 정도와 함께 모여가지고 탄력성, 이 회복력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회복력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90년대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레질리언스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개인, 집단 또는 공동체가 역경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자들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정의를 갖고 왔던 것 중 하나는, 이분들은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뭐냐? 유니버셜 캐퍼시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누구 있고 누구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게 하고 어떻게 일종의 꽃피울 거냐. 탄력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힘을 가했을 때 용수철이 줄어들었다가 힘을 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역경이 있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짜부라들었는데 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것. 그리고 아시겠지만 용수철을 놨다가 힘을 딱 빼면은 아주 그냥 띠용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강하게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요소를 아주 쉬운 3개의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I have, I am, I can. I have, I am, I can.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I am, 나는 뭐뭐이다.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갖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I have, I am, I can 중에서 우선적으로 아동들에게 주어지거나 확인돼야 될 것이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네? I am? 사실 저는 I am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연구자는 I hav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I have가 뭔지 한번 봐야겠죠. I have는 신뢰로운 관계, 가정에서의 규칙과 체계, 역할 모델, 자율성에 대한 부모의 격려, 안정적 가정 환경, 안정적 학교 환경, 종교나 건강, 교육, 복지, 안전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권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I have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원인 거죠. 외적 자원. 그리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가서 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면은 저 물은 내가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목이 마르더라도 괜찮아. 언제든지 가서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은 그럼 저것은 내 자원이 아닌 거죠. 아무리 저기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갈증에 계속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마실 수 있어라는 희망 따위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I have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I am인데요. I am은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강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아는 것, 또 이타심, 공감, 자존감, 또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것, 성취감,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I can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감정과 충동에 대해서 매니징하는 것, 신뢰로운 관계를 찾는 것, 사회적인 대처 기술, 그래서 사회 기술 혹은 대인 간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적 기술의 창의성, 유머 끈기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는데 꼭 세 가지를 다 가질 필요 없이 한 두 가지 정도라도 하나는 좀 약하고 최소한 두 가지 정도쯤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도 아이한테 격려해주고 네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죠. 근데 내 자신을 추스르기 너무 힘들 때는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하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번 정도 더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지금 함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탄력성의 정의에서 개인, 집단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개인, 집단, 공동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탄력성에서 지금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내 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동거인들, 그들의 탄력성, 회복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그 코로나 세대의 전반적인 탄력성의 회복력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이제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내 아이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이웃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집단,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동된 가치관으로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많이 딱딱하고 거칠고 뭔가 투쟁적인 단어로 많이 인식을 하실 텐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권리라고 하는 두 자가 만나서 생긴 단어인 거죠. 영어로도 한자로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검색을 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인권을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인간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을 인간이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끔 누군가에게 야, 너 생각을 좀 하고 사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혹은 아직 언어적 발달 능력을 갖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라고 한 그 정의는 보다 넓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조금 더 제한적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쩜 우리는 이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정의하는 거에 좀 어색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권리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형성한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인간이냐라는 거죠. 사실 인권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인권에 포함되는 인간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어 갑니다. 마그나카르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권의 시작점이라고 많이들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그 문건은 왕에 대한 귀족들의, 성주들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소수. 그러다가 점차 그 범주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성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도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서서히 인간에 대한 범주의 확장이 인권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함께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그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나 옆집 아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범주를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한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빠져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점차 확산해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거죠.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게 권리 목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떠세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제가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네. 혹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여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공감하신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네. 휴식 필요하신가요? 네. 평화, 네. 노동, 의료, 교육, 주거, 예술, 종교, 생각하고 말하는 것, 안전, 재산, 정치 참여, 자유, 식도락, 네. 관계 이런 것들 필요하신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네. 인간다운 삶을 어디까지로 바라보느냐, 사실 그 마지노선, 그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게 저는 인권의 기준이라, 그 사회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권적 관점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예컨대 재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전 집에 살아서 한 달에 70만 원. 70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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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원만 주시지 마시고요. 네. 어떠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내 인간다운 삶? 그냥
60 정도 있어야지 예술이라는 것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150. 네. 많을 수도 네. 그래도 이제 많을 수록 좋은데 기준을 대충 정한다면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의 얼마의 재산이 필요하냐, 얼마의 한 달에 내가 소득이 필요하냐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게 사실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뭐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권의 목록 중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에 대한 기준을 그런데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컨대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다 같이 70만 원 정도 유지합시다 라고 시작을 했다가 150으로 올렸다가 1000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일종의 그 마지노선을 정하는. 그래서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하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사칙 연산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가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적 가치라는 것. 예를 들면 너 인간이 아니냐,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인간이면 1이고 인간이 아니면 0인 거죠. 그렇죠? 존재라고 하는 건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 절반 정도만 와 계신가요? 절반 정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여기 1로 있거나 0으로 있는 상황이겠죠. 행위적 가치가 있어. 행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를 버냐, 뭐 혹은 뭐 몇 개 국어를 구사하냐, 내가 뭐 축구를 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가격으로 뭐 숫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생각해야 될 게, 존재적 가치, 행위적 가치는 곱하기로 만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1 곱하기 100은? 네. 0 곱하기 100은?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재난 상황 속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가치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존재적 가치 쪽에 속할까요? 행위적 가치에 속할까요? 둘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값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1이 아니면은 행위적 가치는 제로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적 가치라는 것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1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로서 존재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온전히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넌 애니까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끔 우리가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나서 보호의 혹은 뭐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제 몫을 인간의 가치로서의 우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것, 존재에 대한 것,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지하거나 혹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점 제한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학원을 5개 보내거나 혹은 월 100만 원씩 투자하던 것을 그렇게 못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러지만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한다면은 그러면은 삶의 회복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죠.